똑같이 카피 제품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지수 씨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지. 네. 너무 제가 앞서간 걸 수 있지만. 원래 사업은 앞서서 네, 생각을 저는 해야 이미 잘 되니까. 됐습니다. 네. 저도 세배 매출이 올랐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카피가 카피품이 났다. 등장했다. 네. 네, 저희도 사실 똑같은 문제를 겪었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카피품의 경우 이제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붓는 셀러를 하이제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생충 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만든 제품, 브랜드도 만들고 그쵸. 다 했는데 제가 빼먹는 거지 그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아마존은 Sell Yours라는 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사실 PL 상품인데 하이제커가 등장을 해서 브랜드도 똑같이 만들고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ll Yours 버튼 눌러가지고 그 밑에 셀러들 여러 셀러 붙어서 판다고 했잖아요. RA처럼 파는 거죠. 지들이 가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셀러들이 좀 잘 될만 하면은 그런 중국에서 그런 하이제커가 붙어가지고 골머리를 썩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하이제커가 저희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 미국 고객이 있었어요. 미국 바이어가 있었는데 그 바이어의 제품에 하이제커가 붙은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바이어도 되게 좀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아마존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뭐냐 하면 이제 미국에 상표권이 있으면 아마존에 내 브랜드를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 중에.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내 상표를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셀러가 만약에 하이제커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하이제커의 물건을 사보면 일단 가품일 거 아니에요. 이 브랜드는 나만 제조해서 파는 건데 모르는 셀러가 똑같은 제품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얘 상품을 한번 사보는 거예요. 오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보나마나 가품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마존에 어필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브랜드 등록되어 있는데 모르는 어떤 셀러가 가품을 만들었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그 셀러는 가품 정지를 시킬 수도 있구나. 네,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로젝트 제로라는 또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냥. 나 당황했어. 그럼 그것도 돈을 내고 쓰는 기능이야? 아니요, 그거는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고 네. 사실 프로젝트 제로는 아마존에서 초청을 통해서 모집을 받아요. 근데 프로젝트 제로가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기능인데 초창기에 뭐 그냥 운이 좋았는지 저는 이제 초청 메일을 받아서 프로젝트 제로에 바로 등록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젝트 제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품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필을 했을 때 그게 어셉트 되는 비율이 뭐 몇 프로 이상 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위로 가품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이 프로젝트 제로의 기능을 남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등록이 되면은 이런 프로젝트 제로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없앨 수가 있구나.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핸드그레이브 스트렝스너로는 절대 네. 못 하겠네요. 그럼 시작도 하기 전에 잘리실 수가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물론 초보 셀러지만 또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되게 획기적인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 브랜드 뭐 디자인 특허라든지 기능 특허라든지. 네, 그게 또 강력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자체를 카피하는 경우는 없었고
저희 제품을 그냥 카피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 다른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그런 경우는 되게 빈번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직접 개발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허 침해로 아마존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특허가 우리나라에서 받은 거라고 하더라도요? 아니죠. 미국에 받아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러겠네요. 또 이걸로 굉장히 뭐랄까, 그 이점을 가진 셀러의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나라 셀러인데 어떤 셀러가 그 노트북에 웹캠을 가리는 그런 미닫이문 같이 생긴 그런 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보통은 스티커로 그냥 붙여놓고 네, 만드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노트북 랩탑에다 끼워놓고 얘를 미닫이문처럼 열었다 닫았다 이런 거를 아마존에 파는데 그게 진짜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부피가 작고 가볍고 하니까. 근데 그건 사실 너무너무 카피가 쉽잖아요. 단순하고. 그쵸. 근데 그 업체에서 디자인 특허를 등록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다가. 그래서 그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뭐 소싱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통해서 뭐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허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거는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같이 이제 초보 셀러로 꿈꾸고 결국 지수 씨처럼 월에 1억 2천의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돼서 카피캣의 이 매출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상표 정도는 등록을 해놓자, 미국에. 그리고 그 상표를 가지고 브랜드 등록을 해놓으면은 뭐 요런 가품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도 할 수 있고, 아까 설명드린 그런 브랜드 셀러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등록은 PL 셀러라면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마존 셀링하면서 또 1년 동안 하시면서 또 지수 씨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매출은 분명히 올랐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을 텐데 아마존 셀링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매출 볼륨을 굉장히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시장 자체가 국내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고 또 해외 시장, 다른 시장으로도 D2C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데서만 했으면 이 정도 월 매출을 절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마존이라는 어떤 플랫폼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시장 지배력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그런 헤리티지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제 FBA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사실 이렇게 오더가 많으면은 정말 그냥 계속 이제 포장하고 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현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FBA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런 과정들을 아마존이 다 대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볼륨을 늘려가도 그냥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냥 알바생 2-3명 놓고 연 10억, 20억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요런 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소규모 셀러로 내가 그냥 뭐 장사에 발을 담그느냐 아니면 거상이 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거상인데 비용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사실 처음 아이템 자리를 잡을 때 그런 마진 구조만 내가 잘 계산을 했으면은 더 이상 뭐 들 게 없잖아요. 수수료야 늘 아마존에서 이제 오더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수수료는 나가는 거고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러면은 규모가 뭐 커지면은 이제 특히나 OEM 제조를 한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그냥 그대로 이제 미국 창고로 막 보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걸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오더하고 중국에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나는 브랜딩과 마케팅과 또 상품 소싱 이런 데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의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구축해 놓으면 변화를 줘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최소화될 거고 조금씩만 그렇죠. 개선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상품 소싱에 시간을 쏟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점이 되게 아마존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점은? 단점이요? 네. 단점은 단점 없나? 단점 많죠. 많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아마존이 사실 굉장히 고객 지향적 플랫폼이거든요. 워낙 유명하죠. 커스터머 obsession이 아예 네. 그냥 가치관이니까. 네, 근데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바이어가 팔기에도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생각이 좀 바뀌어. 물론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이슈 사항이 생겼을 때 아마존은 무조건 고객의 사이드, 그러니까 바이어의 사이드거든요. 구매자. 그래가지고 뭐 가품 예를 들어서 고객이 봤을 때 그냥 우리는 패키지를 리뉴얼한 건데 이거가 가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밑도 끝도 없이 딱 계정 정지시키고 야 이거 소명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럽죠, 셀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이 제품의 어떤 소싱처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뭐 제출을 한다든지 이게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뭐 가품이 아니라 뭐 오해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희 그 일본에 이제 상품 그 그립 테이프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신제품, 다른 제품으로. 네네. 그러니까 악력기에 손잡이에 감는 테이프 요런 거를 또 런칭을 해서 팔고 있는데. 약간 면도기에 면도기 날 같은 거. 네네네.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파는데 당연히 악력기 손잡이가 두 개니까 여기 한 짝 감고 한 짝 감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제품이 구성이. 그래서 저는 가끔씩 고객들이 뭐 그립 테이프 하나 들어있어요 뭐 이런 걸 문의를 하길래 두 개가 들어있다라는 걸 타이틀에다 썼는데 어떤 고객이 이거 주문했는데 하나만 왔다, 두 개가 안 오고 뭐 하나만 보냈다 이러면서 굉장히 뭐 강력하게 클레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바로 인액티브를 시키더라고요. 비활성을 탁 시켜버리더니 저한테 소명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 이유도 몰랐어요. 처음에 비활성이 됐을 때 왜 잘 팔던 제품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그런 셀러 서포트 또 이렇게 문의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문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안 알려줘요, 제대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잘 안 알려줘요, 아마존이. 고객 클레임 내용 공개 안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막 케이스를 여러 번 넣고 아마존 코리아 한국어로 하면은 또 한국 직원이 대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알고 보니 그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왔다. 그러니까 상품에 리스팅된 정보와 받은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클레임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제품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두 개가 아니고 투 세트로 썼다. 뭐 이런 그 경과를 상세하게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에 두 개가 있는 건데. 네, 근데 투 세트로 고객은 두 세트로 오해를 한 거니까. 네, 오인지하게 내가 타이틀을 잘못 구성. 고객 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고객 탓을 해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 앞으로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반성문 쓰는 거예요. 액션 플랜 어떻게 하겠다. 네네네. 그거를 이미지 이렇게 바꿨다.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글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풀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고객 클레임 상황에서 되게 지극히 고객의 입장에서만 대응을 해주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판매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아마존 창고에 아무래도 물건을 미리 갖다 놓고 팔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그 물류 창고에서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는 그런 재고들도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마존에서 보상을 해주긴 해줘요. 그 자기들 귀책 사유로 그 파손이 된 경우에는 판매가 됐을 때 셀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셀러가 주기적으로 신청을 해야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FBA 창고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다 입고가 안 잡힌다. 그러고 분실이 됐다 하면은
그것도 소명을 해서 받아야 돼요. 내가 물건 몇 개 보냈는데 니들이 못 받았다, 이거 재고가 안 잡힌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박스 패킹을 어떻게 했고 여기 물건이 뭐가 몇 개 들어갔고. 그럼 그런 거 사진으로 다 찍어놔야겠네요. 그러면 가장 좋긴 한데 이걸 어떻게 다 찍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가장 뭐 좋은 거는 이제 송장 같은 거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이 박스에 들어갔다. 그리고 물품은 정상적으로 배달이 돼서 딜리버드가 돼서 거기서 이제 DHL이나 뭐 이런 데서 그 받았다는 증빙 서류 같은 거를 뭐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셀러가 피곤한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쉬운 일은 없네요. 네, 쉬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고객이 반품하는 경우, 아마존은 물건을 사고 30일 이내에 무료 반품하고 해주거든요. 엉망진창으로 보내요. 그러면 다 셀러 부담. 사실 그거를 재활용할 수 없을 거고. 재활용 못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품이 들어오는 재고는 다 대체로 unfulfillable inventory라고 해서 그러니까 배송 불가능 재고로 잡혀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배송 불가능 재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사실은 대부분의 셀러들은 그냥 폐기를 하고 이게 너무 비싸다, 아깝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어디 배대지 같은 데로 빼서 한국으로 되돌려 받던지 아니면은 배대지에다가 재포장을 요청을 해서 다시 입고를 시키던지 그런 대응 이런 것들이 아주 피곤하고 좀 힘들죠. 그럼 그 마진을 계산할 때도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겠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은 퍼센티지로. 퍼센테이지, 그쵸. 처음에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대충 봐야죠. 내가 월 매출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로스가 몇 프로 정도 난다.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저희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결국에. 마지막으로. 초보 셀러들 화이팅! 초보 셀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네네네. 일단은 많은 초보셀러 분들이 이게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 보니까 여러 정보들을 얻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혹은 비용을 들인다든지 컨설팅을 먼저 찾는다든지 뭐 요즘에는 되게 아마존 관련한 좋은 강의들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책도 있고. 다 본인 얘기. 그래, 너 저뿐만 아니고 되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되게 막 이렇게 막 찾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정보들을 막 이렇게 산별적으로 이렇게 얻다 보면은 오히려 좀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저럴까? 막 이런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산별적인 정보들을 막 수집을 하는데 막 온갖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시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한 번의 그런 사이클을 그냥 딱 정리가 된 그냥 강의를 듣는다면 그냥 한 강의를 딱 듣고 그대로 한번 시작을 해본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커머스의 형태든 아이템 차별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아마존에 뭔가를 팔든 자꾸 이제 아이템을 막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잘 팔리는 아이템을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올리려고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아이템에 대한 확신은 결국에 차별화에 대한 자기 설득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조차도 이 아이템을 살까 말까가 고민이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반드시 이제 나 스스로가 설득이 되느냐, 아이템에 대한 차별점을 딱딱딱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거의 최면 수준으로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무슨 어떤 스킬적인 것, 데이터를 보고 숫자적으로 뭐 아이템을 발굴을 한다 이런 것들에 되게 집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핵심은 진짜 그거예요. 차별화. 나는 이 시장을 뭘로 다르게 들어갈 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또 고객의 어떤 실제적인 얘기들에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의 그런 아마존 고객들의 리뷰라든지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리뷰 그냥 요즘에 번역기 너무 잘 되거든요. 그냥 한국어로 변환해서 보면은 다
이게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 좀 힌트를 얻어서 차별화를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사이클이라도 반드시 그냥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마존에 대한 책도 좀 사보기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도 하긴 했지만 가장 많이 성장하고 배운 것은 그냥 제가 해보는 거. 팔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템을 뭐 대단히 잘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월 한 100, 뭐 200불이든 300불이든 내가 이 아이템을 한 사이클을 딱 돌려보면은 그때서부터 이런 식으로 팔리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1억 2천까지. 네, 뭐 물론 이제 그 액수가 그렇게 막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꼭 그런 어떤 막 1억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을 너무 막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작게 물론 저도 처음에 월 매출 1,000불도 안 됐어요.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근데 어쨌든 그 미약한 시작이 있어야 반드시 넥스트가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게 너무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썼는데 네. 그러지 말고 네. 강의 하나 정도만 듣고, 그러니까 본인 강의를 듣고 네, 일단 한 사이클을 돌려봐라. 네네네. 다만 아이템 차별화는 무조건 전제 조건으로 좀 신경을 네. 써라. 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1타 때는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이 무조건 해봐라. 네. 먼저 해봐라 였는데 확실히 또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셔서 오셔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네. 한마디 해주신 거라고 네네.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사실 아마존 셀링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지수님을 섭외하면서 또 여쭤볼 게 있을까 했는데 진짜 3탄을 또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너무 많은 내용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다음번에는 제가 일단 초보셀러로 1년 해본 제자로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인사이트에서도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로 지수님 그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고동락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